네, 오늘은 교재 135페이지 이후에 있는 행위와 의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actus가 행위고 mens가 의사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우선 민사법에서 말하는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형사법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와 의사, 고의 과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역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도표로 정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리고 당사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의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나 불공정 법률 행위면은 무효가 되고, 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는 외부로 이제 거래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 의사를 표시 행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효과 의사는 내심 혹은 본심을 의식적 행동으로 혹은 부작위 침묵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 사이에 내심과 본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시 행위를 하기 위한 표시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진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서의 선택과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라면은 표시 행위에 그대로 표시 행위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 사이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와 행위의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착오, 사기, 강박, 강요, 협박에 의한 행위, 이런 것들은 자기의 원래의 내심, 본심, 표시 의사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의 표시라고 해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하는데요. 자기의 진정한 본심이 아닌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서로 짜고서 가짜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리고 의사 표시에서의 효과 의사, 표시 행위 사이의 관계를 일단 머릿속에 넣고 난 다음에 내용을 쭉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사 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역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법률 행위의 요소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형성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의사 표시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서 성립됩니다. 설명 부분이죠. 효과 의사라는 것은 어떤 동기로 법률 효과를 하는가라는 내심적 효과 의사입니다. 표시 행위는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죠. 이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돼야 되는 거죠. 표시 행위에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표시 의사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습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표시는 표시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내심의 의사는 표시 행위를 통해서 그 효과 의사가 추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에는 명치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어서 침묵, 또 일정한 표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의식 있는 행동, 거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면 중의 거동이나 장할 수 없는 강제를 받는 동안의 거동은 표시행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행위가 인정되면 의사표시는 성립하고
비록 내심적 효과 의사나 표시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상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착오, 사기, 강박 혹은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통정허위 표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표시 행위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 의사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표시 행위에 따른 효과 의사표시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것을 의사의 형결이라고 그러고요. 표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로 되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짜고자 한 허위표시의 경우 이 통정 허위표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원칙상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가 있는데 통정 허위표시는 서로 짜고서 허위의 표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 거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무효라는 것이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자기의 진정한 효과 의사가 아닌데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죠. 그리고 그 다르게 표현된 것을 상대방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아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예는 이후에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죄 행위의 경우에 이제 고의, 목적 이런 범죄 행위와 의사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형법상의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가 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범죄인가는 법률상 특정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을 구속요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형법 각 칙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명에서 그 죄명을 정의하는 내용이죠. 그 죄명을 정의하는 내용을 구속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과 관련돼서 이 행위와 의사와의 관계를 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 행위는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속요건에 해당되려면은 범죄 의사와 그리고 범죄 행위, 그리고 결과, 가 발생돼야 되죠. 그래서 범죄 의사에는 고의, 과실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위와 의사를 말할 때는 이 고의, 과실,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자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 부작위, 어떠한 의무가 있어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구속요건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발생이 일어나야만 구속요건이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결과 발생에 꼭 이르지 않아도 그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해도 범죄를 인정하는 구속요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험범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은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되죠.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니까. 그런데 구속요건에 해당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런 것들이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여러분들이 잘 이미 설명을 아니면 보도에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가해자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건 정당방위로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위법성이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까지 다 인정이 되어도 책임성 면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책임성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위법성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화자를 들 수 있고 또 강요된 행위 혹은 법률의 착오로 인해서 책임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위와 의사의 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내부에서 범죄 의사와 행위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도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즉 범죄로 되지 않는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위법성이라고 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그 행위에 관해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가능한 것이 아니면 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유책성 또는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범죄 행위의 행위에 의사가 포함되는가? 행위와 따로 어떤 범죄 의사, 고의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주의 의무 위반인 과실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면에서 전통적인 견해는 고의 과실의 문제는 책임론에서 문제가 된다. 아까 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적 행위론이 동네의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행위에 고의 과실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적 행위론이었고 둘 다 행위 개념의 설명 곤란 요소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위론이 또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범죄 행위의 의사가 포함돼서 파악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의 과실을 분리시켜서 파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 의사죠. 범죄 행위에서 의사. 형법상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실 개념은 다른 거죠.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 처벌합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과실범만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형법 14조에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의 구별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고의 과실의 구별과 관련해서 개념상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과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개념입니다. 고의 중에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심리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죠.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이 혹시 옆집까지 번져서 옆집에 살던 자고 있던 사람이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방화한 경우. 이거는 방화죄죠. 방화죄. 그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죄입니다. 그리고 방화살인죄죠. 예. 그런데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도피하기 때문에 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 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살인죄까지 될 수 있고, 인식 있는 과실의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돼서 형이 가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같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미필적 고의는 그 결과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판례를 보면은 첫 번째 판례는 이른바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의 선장에 대해서 살인죄의 죄책이 주어졌죠. 자, 근데 세월호 선장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자기가 승객, 탑승자, 학생들을 보호할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도망쳤죠. 그리고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배의 탑승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의 책임이 물어졌죠. 이건 뭐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죠. 그것이 형법적으로 부작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범이죠. 그죠? 네.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이른바 부작위범의 경우에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줘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위 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위를 도망친 행위를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의무는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하는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은 도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불확정적인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 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선 내에서 구체적 구조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통해 보호 능력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인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해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망의 결과와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른바 아까 결과 발생에 있어서의 위헌범이라는 걸 설명했었죠. 결과가 꼭 발생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결과는 발생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걸로 죄가 구성되는 것. 이것을 위헌범이라고 하는데, 배임죄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는 의미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서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미필적 인식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임 때는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도 손해를 초래할 상태만 만들어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임죄의 고의에서는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즉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 발생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판례는 과실범과 고의범에서 인식 있는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의 문제입니다. 출발하는 승용차 본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해서 도로에 떨어뜨려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 사람은 상해죄의 고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실 상해죄가 됩니까? 운전자에게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본닛 위에 사람 매달려 있었는데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떨어져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상처를 입게 돼도 관계없다. 나는 그렇게 운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고의에 의한 상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과실 상해죄가 아니고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고의 과실 이외에 목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목적. 의사의 면에서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란죄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편을 물러나게 할 목적, 문서위조, 통화위조, 인당위조죄 등에서 행사할 목적, 음행매개, 영리약취 유인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무고죄에서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것이 이제 각 죄의 구성요건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목적 하에서 행위해야만 됩니다. 이런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하는데 이때 목적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나 동기와는 구별되며 그러한 목적이 없을 때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 불법 요소 또는 초과 주관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 플러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리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이런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고 또 목적이 형의 가중사유나 처벌 조각 사유가 되는 것을 부진적 목적법이라고 합니다. 앞편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앞편을 소지하면은 처벌되는데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목적 없이 소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되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고 가중처벌 사유죠.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의 범인은 도피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것. 이건 처벌 조각 사유가 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까 본 고의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의 목적은 범죄 구성 요건의 하나가 되는 목적이고
또 목적이 형의 가중사유나 처벌 조각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요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적 요건으로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방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런 일반적인 용어를 규정한 것은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아래에 나온 사례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과연 불명확한 용어인가?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합헌 의견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범위가 최소한도로 오히려 줄어든다.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다른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하여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명예훼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가인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이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 행위를 자제하게 되는 위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돼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보는 반대 의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민사상 법률 행위 가운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부분에 관해서는 진위란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14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부분을 먼저 지금 시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위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이서로서 표의자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입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본심, 내 속마음 이런 걸 진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지만은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내심, 본심, 진위가 있는데 이 진위는 효과의사로 가기 위한 선택과 판단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과 판단을 거친 효과의사로 인한 표시행위는 진위 아닌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나의 본심, 나의 속마음, 내 진짜 마음과는 내 겉으로 표시된 행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의 진짜 내심, 본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표시된 대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해요. 첫 번째 판례는 회사의 조직 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조직 및 인원 정비, 상위직을 축소하라. 그래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때문에 폐직 또는 감원이 됐을 경우에는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등이에요. 그래서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것은 면직이나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현재의 그 직급에서
강등되는 강임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동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강임 동의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물론 속마음은 뭐 자기의 직급이 강등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속마음과는 다른 표시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도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의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형식장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됐다. 나중에 그 교수가 사직원이 나의 진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다. 라고 주장해서 사직 처리, 해임 처분된 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네. 학교법인이나 이사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가지 판례는 이제 흔히 이제 구도조정의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사직서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별 수리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자기는 진정으로 사직을 할 마음이 없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 이것은 나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라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그런 판례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에서 징계 면직 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사직서 제출해서 자기의 그 회사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의 다른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판단이 들어갔다면은 그 사직서 제출을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명예퇴직 신청 받은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반려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처리해버린 경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명예퇴직 신청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자기의 진위 아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명예퇴직 신청 자체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다음 판례들도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게 된 근로자나 회사의 임원이 사실은 진정으로 나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법률 행위는 사직서 제출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나의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서의 선택과 판단이 들어갔다면은 나중에 그것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인사법상의 법률 행위의 성립 요소에 관해서 행위와 의사 그리고 의사와 행위의 불일치 관해 설명했고 그 다음 형사법상의 범죄 행위와 고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지금 법률 행위의 구성 그리고 범죄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의 요건들에서 이 행위와 의사가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